당신 아들은 패급 새끼야. 애비랑 똑같네라며 조롱당한 아버지, 그가 전화 한 통으로 헌병 특임대를 불렀고 정문이 박살나며 부대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그 거대한 복합기지 내에서도 가장 음지에서 가장 서슬퍼런 기운이 감도는 곳, 육군 군사경찰원병 사령부. 사령관실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 앉은 사내의 어깨에는 중장, 즉 세 개의 별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철승. 육군 내에서 그의 벼로는 철혈철혈 혹은 북방 살모사였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며 그 이빨에는 치명적인 독이 서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전군의 군 기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는 한 치의 오차도 한 줌의 온정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방대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권철승의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아닌 책상 한쪽에 놓인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권철승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이 번호를 아는 극소수의 인물을 떠올렸지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훑었다. 그는 수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억눌린 신음 같기도 한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고통에 찬 그러나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죽인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저 하늘이에요. 권철승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멎는 듯 했다. 하늘이. 그의 외아들 권하늘 이병. 그의 모든 것이자 유일한 약점이었다. 아들은 신병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몇 주 되지 않았다. 하늘아. 무슨 일이냐? 똑똑히 말해라. 권철승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전화를 쥔 손의 뼈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파요. 그때였다. 퍽. 수화기 너머로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혹은 군홧발로 무언가를 걷어차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이 개새끼가 전화기를. 아들의 짧은 비명과 함께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뚜. 권철승은 10초간 끊어진 전화를 귀에 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령관실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깊은 심해의 바닥처럼 모든 빛이 사라진 무무의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관. 예, 사령관님. 오늘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 비공식 일정이다.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마라. 하지만 사령관님 잠시 후 합참. 취소해. 권철승은 집무실 내부에 딸린 개인실로 들어가 전투복을 벗었다. 빛나는 세 개의 별, 온갖 훈장과 약장, 군사경찰이라는 선명한 병과 표시를 모두 벗어 던졌다. 그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고 색이 바랜 회색 바람막이와 무릎이 조금 늘어난 등산 바지로 갈아입었다. 서랍에서 오래된 개인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 쥐었다. 군 번호판이 달린 검은색 관용차가 아니었다. 그는 방을 나서기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힘겨운 말을 내뱉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거. 그 뜨끈한 한우 소머리 국밥. 아니. 권철승은 말을 끊었다. 지금 계룡대에서 양주까지는 3시간이 넘는 거리.
아내가 싸준 국밥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다. 아들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 했다.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는 전화를 끊고 사령부를 나섰다. 철혈의 사령관, 육군 중장 권철승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끔찍한 절망의 소리를 들은 한 아버지만이 낡은 차에 시동을 걸고 북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양주시 가막산의 거친 산줄기가 북쪽을 막아선 곳.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의 표지판이 비에 젖고 있었다. 오후 늦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가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권철승의 낡은 승용차가 사단 예하 부대인 70연대 정문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훈련의 날이라는 팻말이 빗물에 젖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연대 근처 허름한 시장 골목의 식당에서 막 포장해온 소머리 국밥이 담긴 보온통이었다. 뚜껑 틈새로 희미하게 김이 새어나왔다. 식기 전에 먹여야 한다. 권철승은 보온통을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비가 그의 초라한 바람막이를 순식간에 적셨다. 정지. 방문 목적을 말씀하십시오. 위병소 초병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권철승은 묵묵히 위병소 차단기 앞으로 걸어갔다. 위병소 안쪽에서 방탄 헬멧을 턱 끝까지 눌러 쓴 위병 근무 간부가 귀찮다는 듯 걸어 나왔다. 빗줄기 때문에 잔뜩 인상을 쓴 그의 명찰에는 조칠성 하사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 평일 훈련 시간이라 면회 안 됩니다. 조하사는 웬 행색 초라한 중년 남자가 국밥통이나 끌어안고 서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는 듯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수고 많습니다. 저 70연대 본부중대 소속 권하늘 이병. 면회 좀 하러 왔습니다. 권철승은 최대한 공손하게 평범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했다. 조하사는 코웃음을 쳤다. 아, 노인장. 지금 비 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 훈련 중이라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병, 권하늘. 누군지 모르겠는데 신병놈이 벌써부터 면회라니 군대가 아주 캠핑장인 줄 아나? 급한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들 얼굴만 잠깐. 이 국밥이 식어가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전해주시면. 권철승이 품에 안은 보온통을 앞으로 내밀었다. 조하사는 그 국밥통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바닥으로 밀쳐냈다.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안 된다고요. 규정 몰라요? 가세요 좀. 우리도 바쁩니다. 조하사의 손길에 권철승이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마터면 국밥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럽니다. 확인만이라도. 권철승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렸다. 무슨 일? 군대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밥 잘 먹고 훈련 잘 받고 있겠지.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썩 가시라니까. 조하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권철승을 거칠게 밀어붙이려던 순간이었다. 어이, 조하사. 뭔데 이리 시끄러워. 비 오는데. 위병소 뒤편 행정반 건물에서 누군가 우산을 받쳐들고 걸어 나왔다. 육중한 덩치, 험악하게 찌푸린 인상. 그의 전투복 명찰에는 황두식 상사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부대의 실세 행정보급관이었다. 조칠성 하사가 황두식 상사에게 달려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황 상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이 영감님이 자꾸 권한을 이병 면회를 시켜달라고 깽판을 칩니다. 권한을. 황두식 상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권철승에게 다가왔다.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떠는 듯한 중년 남자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권하늘이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이 아비 됩니다. 권철승이 희미한 희망을 품고 대답했다. 황두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푸아, 그 폐급 새끼 아버지가 당신이구만. 어쩐지. 꼬라지가. 쯧쯧. 권철승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폐급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긴. 대개 아드님이 지금 부대 적응도 못하고 훈련은 다 열외하고 선임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나 처하다가 관심병사로 찍혀서 중대 전체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 그거 아쇼? 황두식은 침을 바닥에 탁 뱉으며 말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이런 놈을 군대에 보내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아, 내가 오늘 그 새끼 때문에 얼마나 빡이 돌았는지. 권철승은 주먹을 쥐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파요. 살려.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국밥.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먹여야겠습니다. 권철승은 다시 한번 두 손으로 국밥통을 공손히 내밀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애원이었다. 황두식은 그 국밥통을 잠시 바라보았다. 따뜻한 김이 빗물과 섞여 아른거렸다. 국밥? 지금 이 마당에 국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쾅! 황두식의 군홧발이 권철승이 들고 있던 보온통을 걷어찼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보온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빗물이 고인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다. 뚜껑이 열리면서 뽀얀 국물과 하얀 쌀밥, 정성껏 썰어 넣었을 소머리 고기가 흙탕물과 뒤섞여 처참하게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흙탕물 속에 나뒹굴었다. 권철승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국밥을 바라보았다. 이런 젠장. 아깝게 시리. 황두식은 역겹다는 듯 혀를 찼다. 그리고 그는 고의로 아주 천천히 발을 들어 흙탕물에 쏟아진 밥과 고기를 군홧발로 지식였다. 서걱 이딴 거 처먹을 시간에 총검술이나 한 번 더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렇소, 조하사? 당연하십니다. 역시 황 상사님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조하사가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황두식은 무릎 꿇은 권철승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찼다. 여긴 군대야, 영감. 내가 법이고 연대장님이 하늘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 폐급 새끼 데리고 꺼지고 싶으면 조용히 꺼져. 두 번 다시 얼쩡거리지 말고. 권철승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황두식은 그가 겁에 질려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이구, 우시나? 꼴값 떠네. 바로 그때 권철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따위는 없었다. 대신 지옥의 아귀조차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공허한 눈동자가 황두식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슬픔이 아닌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권철승은 흙탕물이 묻은 손으로 품 안에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너희들은. 권철승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인이. 아니다. 뭐? 이 영감탱이가 진짜. 황두식이 주먹을 치켜들던 그 순간 권철승이 전화기에 대고 짧고 굵은 명령을 내렸다. 나 육군 군사경찰사령관이다. 현 시간부로 코드 붉은 용레드 드래곤을 발령한다. 제25사단 70연대 위병소 좌표 전송. 5분 내로 특수임무대 SDT 전 병력 투입.
연대 전체를 폐쇄하고 위병소 근무자 전원,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 및 현장 체포하라. 뭐? 이 영감탱이가 진짜. 황두식 상사의 주먹이 빗물을 가르며 권철승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낡은 휴대전화가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그러나 황두식의 주먹은 권철승의 얼굴에 닿지 못했다. 아니, 닿을 수 없었다. 콱!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폭우의 비명도 아니었다. 대지를 찢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였다. 위병소의 철제 캐비닛이, 창문이, 조칠성 하사의 헬멧이 공명하며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황두식의 주먹이 공중에 멈췄다. 그의 눈이 본능적인 공포로 산길 저편, 어둠이 내린 고갯길을 향했다. 뭐야? 어둠을 뚫고 푸른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광원 수십 개가 비의 장막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의 불빛이 아니었다. 도로를 집어삼키며 돌진하는 거대한 강철의 파도였다. 기이그. 선두에 선 것은 육중한 검은색 전술 차량이었다. 군용 번호판이 아닌 오직 군사경찰이라는 문구와 날카로운 독수리 문양만이 새겨진 칠흑 같은 장갑차였다. 그 차량은 위병소 앞에 정지 표지판과 차단봉을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며 정문 초소 앞 아스팔트를 갈아엎고 정지했다. 쿵. 차량의 후방 도어가 열리기도 전에 좌우의 문이 동시에 터져나가듯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은색 대테러 전투복, 방탄 헬멧에 달린 다목적 야간 투시경, 방탄 플레이트 캐리어,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시무시한 총구들. 그들은 육군 군사경찰 사령부 직할 최정예 특수임무대 SDT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혼란이 없었다.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전이었다. 그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단 하나의 소리도 내지 않고 단 3초 만에 위병소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5개의 총구가 황두식 상사의 머리와 심장을 동시에 겨눴다. 3개의 총구가 조칠성 하사의 미간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헬멧의 바이저 너머로 감정이 거세된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두식과 조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황두식은 자신이 70연대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평생 상대해온 병사나 간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무기 그 자체였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지만 빗물에 섞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뭔데?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조칠성 하사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때 장갑차의 조수석에서 한 사내가 내렸다. 검은색 베레모,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그의 어깨에는 소령소령 계급장이, 가슴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특임대 대대장이었다. 강지훈 소령은 자신을 겨누는 총구에도 미동조차 않는 채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중년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지훈 소령은 그 중년 남자를 향해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내리꽂았다. 충성. 사령관님. 육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대대장 강지훈 소령. 명령하신 대로 5분 내 병력 투입 완료했습니다. 사령관님. 그 한마디가 황두식의 뇌를 강타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강지훈 소령을, 그리고 그가 경례하는 대상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영감. 국밥통을 들고 와서 굽실거리던 폐급 새끼의 아버지라던 그 남자. 권철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혹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증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흙탕물에 지시겨진 밥알과 고기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마지막 식사였을지도 모르는 그 처참한 잔해를. 황두식, 상사라고 했나. 권철승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사령관님? 황두식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군사경찰 사령관, 육군 중장, 3스타. 계룡대의 철혈이 왜 어째서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자네가 방금 무얼 짓밟았는지 아나. 권철승이 흙탕물 범벅이 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그건 내 아들의 밥이다. 그는 강지훈 소령을 돌아보았다. 강소령. 예, 사령관님. 저 두 놈의 계급장을 당장 떼어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전부 벗겨. 이 자리에서 속옷 한 장 남기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황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특임대원 2명이 다가가 황두식의 양팔을 꺾었다. 이거나, 나 70연대 행보관이야. 너희들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 발악이었다. 퍽. 특임대원의 개머리판이 황두식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황두식은 위액을 토하며 쓰러졌다. 특임대원들은 자비 없이 그의 전투복 상의를 찢어발기고 군화와 하의를 벗겨냈다. 조칠성 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발가벗겨진 채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누리던 권력과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였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연대장님 오십니다. 길 비켜. 위병소의 소란과 특임대의 무단 진입, 이 초유의 사태를 보고받은 70연대장 박민규 대령이 비서실장과 함께 우산을 내던지다시피 하며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연대 정문이 박살이 나고 칠흑 같은 복장의 특임대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광경에 경악했다. 귀관들은 소속이 어디인가? 당장 총을 거두지 못해. 여긴 70연대 관할 구역이다. 내가 이 부대 연대장 박민규 대령이다. 박민규 대령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때 특임대원들 사이로 비에 흠뻑 젖은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박민규 대령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웬 민간인이, 그것도 부대 간부들을 폭행한 현행범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음장 같은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박민규 대령의 숨이 멎었다. 그는 1년에 2~3번 계룡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의에서 멀리 연단 위에서만 보았던 얼굴이었다. 전군의 군 기강을 감찰하는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의 심장. 박민규 대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철승. 장군님? 그의 시선이 권철승의 발치로 향했다. 짓밟힌 국밥. 그리고 그 옆에 발가벗겨진 채 기절한 자신의 부사관들. 어찌 이런 일이. 박민규 대령의 뇌가 정지했다. 권철승은 그를 지나쳐 연대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는 빗속에 멈춰 서서 박민규 대령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 대령, 방금 자네 부하들이 내 아들을 패급이라 불렀네. 자네 연대에서 내 아들이 고문당하고 있었어. 권철승은 박민규 대령의 떨리는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네 연대는 폐쇄일세.
코드 붉은 용이 발령된 제70연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사령부 직할 통신 감청부대가 연대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장악했다. 부대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고 오직 권철승의 휴대전화만이 외부와 연결되었다. 특수임무대는 연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무기고와 탄약고를 최우선으로 접수했다. 연대장 박민규 대령은 사실상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권철승은 비에 젖은 바람막이를 벗어 던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장군이 아니었다. 흙탕물이 묻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연대 본부중대 생활관을 향해 걸었다. 그의 뒤를 강지훈 소령과 특임대원들 그리고 사색이 된 박민규 대령이 따랐다. 쾅! 특임대원이 생활관의 문을 걷어찼다. 저녁 점호 시간이 가까워진 생활관 내부. 수십 명의 병사들이 훈련 후 정비를 하고 있다가 무장한 특임대원들의 난입에 모두 얼어붙었다. 전원 벽에 붙어. 머리 박아. 빨리. 특임대원들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이 황급히 벽을 향해 엎드렸다. 권철승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속도로 수십 개의 관물대 명찰을 훑었다. 김일병, 박상병, 최병장. 없었다. 권하늘 이병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권하늘 이병. 권철승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다. 어디 있나? 엎드린 병사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뿐이었다. 대답해. 권하늘 이병. 어딨어? 강지훈 소령이 소리쳤다. 그때 저 구석에 있던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생활관 뒤편 계단 밑에 작은 문을 가리켰다. 오래된 청소 도구함 겸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다. 권철승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민규 대령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다. 권철승이 그 문으로 걸어갔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강소령. 예. 부서. 특임대원이 군화발로 자물쇠의 연결 고리를 걷어찼다. 쾅. 쾅.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부서져 나갔다. 문이 열렸다. 시큼한 냄새. 피비린내. 곰팡이 냄새. 그리고 지독한 악취. 강지훈 소령이 헬멧의 전술 조명을 켰다.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든 형상이었다. 구석에 웅크린 채 마치 고통 그 자체가 응축된 듯한 모습.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전투복은 어디에도 없었다. 땀과 오물에 절어 넉마가 된 활동복 하나만 간신히 걸치고 있었다. 두 팔과 다리 드러난 모든 피부에는 성한 곳이 없었다. 시커먼 멍. 부어오른 자국. 그리고 정확하게 원형으로 살이 파여 검게 변한 자국들. 담뱃불이었다. 누군가 고의로 반복해서 살을 지진 흔적이었다. 아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입술은 터져 피가 엉겨 붙었고 한쪽 눈은 부어올라 뜨지도 못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갈비뼈를 드러낸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권철승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철혈이라 불리던 남자가 전군의 기강을 잡던 사령관이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그 끔찍한 지옥의 현신을 향해 다가갔다. 강지훈 소령은 차마 그 광경을 더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박민규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왜? 권하늘 이병. 아들은 빛을 보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버지의 형상을 희미하게 담았다. 그는 환각을 본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왜 여기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찢어진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났다. 꿈. 이구나. 아니다 하늘아. 권철승이 아들의 뺨을 감싸 쥐려다 멍자국을 보고는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아버지가 왔다. 추워요. 아버지. 나 너무 추워. 그래 안다. 권철승은 자신이 입고 있던 흙탕물과 빗물에 젖은 낡은 바람막이를 벗었다. 그는 그 차가운 옷으로 아들의 앙상한 몸을 덮었다. 지금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 아파. 안다. 다 안다라 아들아. 권철승은 아들을 안아들었다. 근육질이던 건강하던 아들의 몸무게가 아니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 가벼운 몸으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그 순간 권철승의 슬픔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차갑고도 절대적인 분노였다. 그는 아들을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생활관에 엎드려 있던 모든 병사들이 그리고 박민규 대령이 그 광경을 보았다. 사령관이 3개의 별을 단 장군이 자신의 피와 오물로 뒤덮인 아들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을 권철승은 강지훈 소령에게 명령했다. 강소령, 당장 의무 헬기를 호출해. 예, 알겠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트라우마 센터로 직행시킨다. 병원장에게 나라고 전해. 예. 권철승은 아들을 안은 채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심판자의 눈이었다. 이 생활관에 있는 전원,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체포한다. 병사들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가혹행위 방조 및 살인 미수 공범 혐의다. 장군님, 저는 모릅니다. 저희는 시켜서 몇몇 병사들이 울부짖었다. 닥쳐라. 권철승의 목소리에 생활관 전체가 얼어붙었다. 너희들의 침묵이, 너희들의 방관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전원 압송해. 계룡대 사령부 본부로. 권철승은 아들을 안고 생활관을 나섰다. 연병장에는 이미 그가 호출한 의무 헬기의 거센 프로펠러 바람이 폭우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헬기에 태우며 속삭였다. 하늘아, 조금만 참아라. 의사가 곧 널 고쳐줄 게다. 아들의 희미한 숨결만이 그의 귓가에 닿았다. 헬기가 떠나고 권철승은 다시 어둠과 폭우가 내리는 연병장에 홀로 섰다. 그는 박민규 대령을 돌아보았다. 박 대령, 이제 자네 차례일세. 연대장 집무실. 평소 박민규 대령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던 그 공간은 지금 군사경찰 특임대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권철승은 연대장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젖은 민간인 복장이 아니었다. 강지훈 소령이 가져온 깨끗하고 각 잡힌 군사경찰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집무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규 대령은 그 앞에 마치 죄인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빗물과 흙탕물로 엉망이었다. 앉지. 권철승이 턱짓으로 앞에 보조의자를 가리켰다. 박민규 대령은 차마 앉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살려 주십시오, 장군님. 박민규 대령의 첫 마디는 애원이었다. 권철승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노트북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 야간에 몰래 촬영된 듯한 영상 속에는 황두식 상사를 비롯한 부사관 몇 명이 연대 보급 창고에서 무언가를 민간 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상자에는 전투화, 전투 식량 등의 군용 표식이 선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드럼통에 담긴 유류까지 반출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뭔가 박태령. 권철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박민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것은 저는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었군. 권철승이 말을 이었다. 내 아들 권한을 이병의 보직이 보급창고 관리병이었더군. 박민규 대령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권철승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아들은 이걸 본 게야. 안 그런가? 권철승이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황두식이가 군수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어. 그리고 원칙대로 상급 부대에 보고하려 했겠지. 하지만 그 상급 부대가 바로 자네였나? 권철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민규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박민규 대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서 있던 특임대원에게 막혔다. 황두식은 자네의 비호 아래, 아니 자네의 명령 아래 이 짓을 벌인 게야. 군수품을 빼돌려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지. 아, 아닙니다. 장군님. 그런데 내 아들이 그 신병놈이 감히 그걸 눈치챈 게야. 권철승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래서 입을 막아야만 했겠지. 처음에는 폐급 낙인을 찍고 괴롭히고 따돌렸을 게다. 하지만 내 아들이 굽히지 않았던 게야. 권철승은 아들의 찢어진 입술과 담뱃불 자국을 떠올렸다. 그러자 고문을 시작한 게지. 자네의 묵인 하에, 아니 자네의 지시 하에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짐승처럼 창고에 가둬놓고 죽어가게 만든 게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정도일 줄은. 박민규 대령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저는 사단장님께서. 박민규 대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철승의 눈이 번뜩였다. 사단장?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두식 상사, 박민규 대령, 그리고 제25사단장, 오정필 소장. 권철승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이것은 연대 수준의 비리가 아니었다. 사단 전체가 어쩌면 그 이상이 연루된 거대한 방산 비리이자 군수품 횡령 사건이었다. 내 아들은 그 거대한 괴물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아! 권철승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그깟 썩어빠진 돈 때문에 내 아들을 그 지옥 속에 쳐넣었단 말인가. 권철승은 박민규 대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2개의 별과 3개의 별이 극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했다. 박민규 대령, 자네는 지금 이 순간부로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그는 박민규 대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지훈 소령, 예, 사령관님. 박민규 대령을 직위 해제하고 상관 살해 미수 및 이적 행위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한다.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박민규 대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권철승은 책상 위에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사령부로 연결되는 비상회선이었다. 나다. 사령관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급 대기 중이던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철승은 창밖의 어둠, 폭우가 쏟아지는 양주의 산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지금 즉시 코드 붉은 용 2단계를 발령한다. 작전 참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2단계는 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하는 코드였다. 수사 대상은 제25사단 전체다.
강소령은 이자를 사령부로 압송하고 나머지 특임대는 나를 따른다. 권철승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지금부터 25사단 사단장실과 관사를 강제 수색한다. 사단장 오정필 소장을 내가 직접 체포하러 간다. 아들의 밥을 짓밟은 자들은 응징했다. 이제 그 밥을 훔쳐간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차례였다. 폭우는 저주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양주시 70연대 정문을 박차고 나온 검은색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전술 차량 행렬은 어둠을 찢는 야수의 무리처럼 25사단 사령부를 향해 질주했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는 속도보다 그들의 질주가 뿜어내는 분노의 속도가 더 빨랐다. 선두 차량 강철의 장갑으로 둘러싸인 지휘 차량 뒷좌석에 권철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젖은 바람막이를 벗고 각 잡힌 군사경찰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차량 내부의 희미한 붉은색 조명 아래서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고의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아들의 모습. 담뱃불로 지져진 검게 죽어버린 살점들. 아파요. 아버지. 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를 계속해서 핥히었다. 오정필 소장. 그는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다. 70연대장 박민규 대령을 무릎 꿇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박민규는 그저 썩은 가지에 불과했다. 권철승이 노리는 것은 이 썩은 나무의 줄기였다. 고작 자신의 안위와 뱃속을 채우기 위해 최전방의 전투력을 좀먹고 그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한 병사를 내 아들을 산채로 지옥에 쳐넣은 자.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사령관님, 5분 내 사단 사령부 정문 도착합니다. 강지훈 소령의 낮은 보고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권철승은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심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문 초병이 저지할 경우 멈추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라. 비룡부대 제25사단 사령부 정문. 사단 직할 군사경찰대대가 지키는 위병소는 70연대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삼엄했다. 콘크리트 방호벽과 중무장한 초병들이 폭우 속에서도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기이그.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식별부호도 군 번호판도 없는 칠흑 같은 전술 차량들이었다. 정지. 수하. 방문 목적을 밝혀라. 초병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K2 소총을 겨눴다. 위병소의 차단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내려왔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 소령이 내렸다. 우리는 육군 군사경찰 사령부 직할 특수임무대다. 그가 자신의 신분증과 코드 붉은 용 2단계가 발령된 긴급 명령서를 빗속에 내밀었다. 현 시간부로 제25사단 사령부 전체에 대한 통제 작전을 개시한다. 위병소 근무자는 즉시 총기를 거두고 협조하라. 사단 위병소장은 당황했다. 사령부 직할 특임대? 코드 붉은 용? 사단장님의 제가 없이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사단 지휘 통제실에 보고. 그때였다. 보고는 내가 직접 받겠다. 강지훈 소령의 뒤 지휘 차량에서 권철승 중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폭우가 그의 베레모를 적셨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너무나도 선명하게 빛났다. 위병 소장과 초병들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중장. 그들이 평생 화면으로만 보던 육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
그것도 전군의 군 기강을 잡는 군사경찰사령관이 왜 이 한밤중 폭우 속에 대테러 부대를 이끌고 문 열어 당장 위병소장이 혼비백산하여 외쳤다. 차단기가 올라가기도 전에 특임대 차량들은 방호벽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사단 사령부 심장부로 돌진했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 오정필 소장은 이 끔찍한 폭우가 오히려 반가웠다. 오늘 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터였다. 그는 최고급 수정잔의 꼬냑을 따르며 함께 있던 민간인 계약업자 군수품을 받아주던 바지사장과 함께 축배를 들려던 참이었다.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오 장군님 다음 별은 따놓은 당상. 쾅, 쾅, 쾅. 관사의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뭐야? 오정필이 놀라 잔을 떨어뜨렸다. 우지끈. 관사의 육중한 문이 안쪽으로 처박혔다. 검은 그림자들 특임대원들이 섬광탄이나 경고 따위는 생략한 채 순식간에 관사 내부를 장악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민간인 업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관사를 지키던 경호병력은 이미 사령부 정문이 뚫렸다는 무전을 받는 순간 그들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25사단장 오정필이다. 오정필 소장이 술기운과 분노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비에 흠뻑 젖은 전투복 차림의 사내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권철승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전투화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흙탕물 자국을 남겼다. 오정필은 권철승의 어깨를 보았다. 별 3개. 그는 숨을 삼켰다. 계룡대에 있어야 할 군사경찰사령관이 왜 자신의 관사에 권 장군님, 이게 어찌된 무슨 훈련이십니까? 오정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권철승은 그가 마시려던 꼬냑병을 집어들었다. 향을 맡는 척하더니 그대로 병을 들어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훈련이라. 권철승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훈련이지. 내놈 같은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훈련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오정필 소장. 권철승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 내 아들을 아나? 예. 아드님이라니요? 오정필은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70연대 권한을 입영.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다. 오정필의 심장이 멎었다. 하늘. 그 폐급 새끼. 황두식이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던 그놈이 군사경찰사령관의 아들이라고. 오정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권철승이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놈들이 빼돌린 군수품, 그 더러운 돈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놈의 부하들에게 고문을 당했다. 장군님, 오해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건 황두식이. 박민규가. 저는. 닥쳐라. 권철승은 오정필을 벽에 밀어붙였다. 내 놈의 묵인 없이는 연대 하나가 통째로 썩어 들어갈 순 없어. 내 놈이 몸통이야. 권철승은 강지훈 소령에게 손짓했다. 강소령이 노트북을 열어 박민규 대령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 장부를 띄웠다. 황두식 상사가 빼돌린 군수품의 목록, 반출일자 그리고 사단장님 관사 납품, 사모님 경력금 따위의 노골적인 단어들이 적힌 송금 내역이었다. 이게 내 놈이 말하는 모른다는 증거인가? 오정필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오정필 소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직위 해제한다. 권철승이 주머니에서 차가운 수갑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부하 살인 미수교사. 그리고 권철승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죄다. 에이, 이적죄라니. 말도 안 돼. 난 억울합니다. 장군님, 오정필이 발악했다. 날 이렇게 못 데려가. 나 혼자 안 죽어. 당신이 지금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이 배후가 누군지 아냐고. 배후? 그래. 불사조. 불사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 따위는. 그 순간이었다. 퍽. 권철승의 주먹이 장군의 그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오정필의 복부를 강타했다. 오정필은 위액을 토하며 쓰러졌다. 그 불사조라는 놈도 내가 직접 날개를 꺾어 지옥으로 쳐넣을 테니 걱정 말거라. 권철승이 쓰러진 오정필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강소령. 예, 사령관님. 이자를 포함해 이 관사에 있는 모든 인간을 체포해. 사단 사령부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 회계장부 컴퓨터 금고.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뜯어내. 특임대원들이 오정필 소장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빗속에서 현역 사단장이 2개의 별이 무색하게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광경이 펼쳐졌다. 25사단 사령부는 그 순간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권철승은 짓밟힌 국밥 그릇을 떠올렸다. 아직 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불사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다. 더 거대한 적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권철승은 25사단 사령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정필의 집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사단장실의 주인은 바뀌었다. 이제 이곳은 군사경찰 사령부의 전초기지였다. 폭우는 그칠 줄 몰랐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권철승에게 밤낮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방금 전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장과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들 하늘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갈비뼈가 4대나 부러져 폐를 찔렀고 담뱃불로 인한 화상은 3도 화상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뇌출혈의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급성 구획 증후군이었다.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이 괴사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진단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정신적인 충격은 우두둑 권철승이 쥐고 있던 펜이 부러졌다. 그의 분노는 슬픔을 넘어 차가운 사리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북방 살모사였다. 적이 거대할수록 그의 독은 더 차갑고 정교하게 퍼져나갔다. 불사조. 오정필이 마지막에 내뱉은 그 이름.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오정필과 박민규를 체포하고 사단 전체를 뒤집어 엎었지만 권철승의 마음은 무거웠다. 너무 쉬웠다. 그때였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강지훈 소령이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70연대에 남겨두었던 저희 통제 병력으로부터 보고입니다. 연대장 박민규 대령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권철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연대장실에 구금 중이던 박민규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유리를 깨서 손목을. 상태는 다행히 발견이 빨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만 의식이 없습니다. 권철승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살 시도? 아니다. 예.
자살이 아닐 게다. 입막음이겠지. 권철승은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민규는 불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정필은 자신이 체포했다. 박민규는 입을 닫았다. 이제 남은 것은 위병소에서 짓밟힌 국밥을 만들었던 첫 번째 방아쇠 황두식 상사였다. 강소령, 황두식은 어디에 구금되어 있나? 70연대 영창에 별도 구금 중입니다. 저희 특임대원 4명이. 강지훈 소령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박민규의 감시가 소홀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지금 즉시 70연대로. 권철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의 비상 인터컴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사령관님, 지금 사단 정문에 육군 본부 작전사령부 소속 지휘 차량이 쿵.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강지훈 소령이 아니었다. 권철승과 마찬가지로 3개의 별을 어깨에 단 그러나 훨씬 오만하고 거대한 기운을 내뿜는 거구의 장성이었다. 그의 명찰에는 민태규라는 이름과 육군 작전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선명했다. 권철승 장군. 민태규 중장의 목소리는 폭우 소리를 뚫을 만큼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민태규는 권철승의 직속 상관은 아니었지만 육군 내 서열과 실권에서 그보다 우위에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불사조의 핵심 인물이자 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 거론되는 자였다. 민 장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권철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단장의 의자에 앉아 오만한 방문자를 올려다보았다. 어쩐 일이냐고. 자네가 지금 최전방 사단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켰네. 전시에 준하는 사태야. 당장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격노하셨어. 민태규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군사경찰사령관이라고 해서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일개 사단을 점령해도 되는가? 이건 반란이야, 권 장군. 반란이라. 권철승이 차갑게 웃었다. 저는 지금 반란보다 더 끔찍한 이적 행위의 증거를 수사 중입니다. 이적 행위? 고작 군수품 좀 빼돌린 걸 가지고. 그건 내부 감찰로도 충분해. 내부 감찰이라. 권철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태규에게 다가갔다. 민 장군님, 그 고작 군수품이라는 것이 신형 야간 투시경과 방탄복 수천 점이라면 어떻습니까? 민태규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 신형 장비들을 빼돌리고 그 자리에 20년 된 구형 폐품 장비들을 채워 넣었다면 그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것이 만약 장군님께서 지휘하시는 작전사령부 예하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장군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면. 권철승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민태규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민태규는 순간적인 동요를 감추고 다시 위압적인 표정을 지었다. 권 장군, 증거도 없이 함부로. 증거는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권철승이 그를 막아섰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민 장군님, 이 수사는 제가 직접 총장님께 보고할 겁니다. 건방지군 권철승. 민태규가 소리쳤다. 명령이다. 지금 당장 25사단의 통제권을 원상복구하고 체포한 오정필 소장의 신병을 육군 본부로 이첩해. 이 작전사가 맡겠다. 이것은 불사조의 명령이었다. 사건을 덮으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권철승은 민태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두 중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 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권총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
민태규 장군. 권철승이 입을 열었다. 귀관은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탈취하려 하고 있네. 뭐라고? 또한 군사경찰사령관의 정당한 수사 지휘를 방해하고 있어. 권철승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통화 목록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찍혀 있었다. 총장님께서 정말 민 장군님께 이첩을 명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볼까? 민태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총장은 경로했지만 이첩을 명하지는 않았다. 권철승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났을 뿐 이적 행위라는 보고를 받은 이상 총장도 함부로 수사를 막을 수 없었다. 민태규는 총장의 이름을 팔아 권철승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왜 대답이 없으신가? 권철승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혹시 민 장군께서도 불사조와 한패인가? 네 이놈. 민태규가 주먹을 휘두르려던 순간 찰칵 강지훈 소령과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민태규와 그의 부관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지금 나에게 총을 겨눈 겐가? 민태규가 경악했다. 민태규 중장. 권철승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 아니야. 내란 용의자에 대한 정당 방위다. 수사 방해 혐의로 귀관을 이 자리에서 구금하겠다. 권철승. 내가 감히? 권철승은 민태규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내 아들이 내 놈들의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지금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불사조? 좋아. 그 새의 둥지를 내가 오늘 통째로 불태워주겠다. 강소령, 저자의 계급장을 떼어내. 부관들과 함께 이 집무실에 감금해. 외부와 절대 통신하지 못하게 막아. 예, 알겠습니다. 권철승, 너 미쳤어. 너. 민태규의 비명은 특임대원들의 거친 손길에 묻혔다. 육군 서열 3위의 장성이 사단장실에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권철승은 무너지는 민태규를 뒤로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곳에 있었다. 70연대 영창. 권철승의 지휘 차량이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려 다시 70연대로 돌아왔다. 민태규 중장을 감금한 이상 이제 시간 싸움이었다. 불사조의 본체가 어떻게든 움직일 터였다. 그 전에 모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 했다. 영창 내부는 특임대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권철승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의 입구와 다를 바 없었다. 영창을 지키던 특임대원 4명이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가스 중독은 아니었다. 주사 자국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잠들어 있었다. 사령관님, 이건 강지훈 소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수 수면제다. 내부 소행이야. 권철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안쪽 독방으로 향했다. 황두식 상사가 구금되어 있어야 할 곳.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은 비어 있었다. 권철승은 말없이 빈 감방을 바라보았다. 박민규는 자살로 위장된 시도. 황두식은 탈주를 빙자한 구출. 증거의 핵심 고리 2개가, 그것도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2개가 동시에 사라졌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병력이 자네 탓이 아닐세. 강소령. 권철승이 강지훈을 막았다. 이건 자네들의 감시망을 뚫을 수 있는 자의 소행이다. 예.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있다는 뜻이다. 권철승의 머릿속이 컴퓨터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코드 붉은 용 발령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의 동선을 아는 사람. 특임대의 배치 현황과 감시 스케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25사단 내부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룡대. 권철승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내 사령부 안에 불사조의 첩자가 심어져 있다. 권철승은 이가 갈렸다. 자신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양주로 달려오는 동안 적은 자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태규가 시간을 끌고 내부의 첩자가 핵심 증인들을 청소한다. 완벽한 연계 플레이였다. 강소령. 지금 즉시 70연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예. 이 폭우에 말입니까? 단 한 놈도 빠짐없이. 그리고 70연대 연병장에 설치된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빠짐없이 나에게 가져와. 권철승은 다시 연대장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사령부 계룡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에게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화면에는 그의 최측근 참모 3명의 얼굴이 떴다. 작전 참모, 수사단장, 그리고 비서실장. 상황이 급박하다. 권철승은 일부러 초조하고 지친 모습을 연기했다. 박민규는 입을 닫았고 황두식은 탈주했다. 25사단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오정필과 민태규를 엮기에 부족하다. 그는 화면 속 3명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모두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하지만 희망이 하나 생겼다. 권철승은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황두식이 탈주하기 직전 자백을 했다. 그가 빼돌린 군수품의 원본 장부가 민간인 브로커에게 있다고 한다. 새 참모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 브로커가 지금 파주의 한 폐공장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권철승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읊었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특임대를 이끌고 그놈을 잡으러 간다. 내가 그놈을 체포하는 즉시 사령부는 불사조의 본체를 향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병력을. 됐다. 이건 극비 작전이다. 너희는 계룡대에서 내 명령을 대기하라. 이상. 권철승은 일방적으로 화상회의를 끊었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자, 이제 쥐새끼가 누구인지 구멍 밖으로 기어나올 차례다. 그는 강지훈 소령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다. 강소령, 연병장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황두식이 탈주한 시각, 그를 태우고 나간 차량이 있을 것이다. 그 차량 지금 당장 추적해. 나는 그 첩자가 그 차량과 접선할 것이라 확신한다. 권철승은 덫을 놓았다. 하나는 계룡대의 첩자를 잡기 위한 거짓 덫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두식을 쫓는 진짜 덫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룡대 군사경찰사령부 화상회의가 끝나자마자 3명의 참모 중 1명 권철승이 가장 신임했던 윤상진 수사단장 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밀 통화를 시도했다. 나다. 상황이 틀어졌다. 권철승이 파주로 향했다. 브로커를.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그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권철승이 아닌 사령부의 작전 참모와 권철승이 계룡대에 남겨두었던 친위대 격인 특수경호대가 서 있었다. 윤 단장. 자네. 작전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피커폰이 켜지고 권철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 단장. 자네였나. 사령관님, 내가 파주로 간다고 했지. 권철승은 지금 70연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황두식을 태우고 나간 차량이 지금 자네의 처가가 소유한 양주의 별장을 향하고 있네.
파주가 아니라. 황두식은 브로커 따위 몰라. 그 원본 장부. 처음부터 자네가 가지고 있었겠지. 안 그런가 윤상진 단장. 권철승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오른팔이 불사조의 첩자였다. 내 아들이 고문당하던 그 시각에 자네는 내 뒤에서 그놈들에게 내 동선을 보고하고 있었던 게야. 사령관님, 그게 아닙니다. 협박을. 닥쳐라. 권철승은 모니터 속에서 황두식이 탄 차량이 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자네는 내 아들의 밥그릇을 짓밟은 놈들보다 더 악질이야. 자네는 내 신뢰를 짓밟았어. 권철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전 참모. 윤상진을 내란죄 및 이적 동조 혐의로 현장 체포해 사령부 지하 감옥 심연에 쳐넣어. 내가 돌아갈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권철승은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KO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소령. 전 병력 저 별장으로 돌격한다. 그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황두식. 그리고 그놈을 빼돌린 불사조의 하수인을 내가 직접 잡는다.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고 마지막 남은 증인을 향해 사령관의 직접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경기도 양주의 산자락을 집어삼켰다. 폭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그 대신 축축하고 무거운 안개가 지상을 짓눌렀다. 권철승 중장이 탑승한 지휘 차량은 헤드라이트조차 끈 채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산 중턱에 숨겨진 배신자 윤상진 수사단장의 처가 소유 별장이었다. 강지훈 소령이 입수한 연대 CCTV 영상에는 특임대의 감시를 피해 빠져나온 황두식 상사가 검은색 민간 세단을 타고 이곳으로 향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도주가 아니었다. 회수였다. 사령관님, 목표 지점 500m 전입니다. 차량은 저 아래 입구에 정차시키겠습니다. 좋다. 강소령. 권철승은 자신의 KO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자네 팀은 후방과 좌우를 완벽하게 포위한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정문으로 들어간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적의 무장 상태를. 내 아들을 짐승으로 만든 놈이다. 권철승의 목소리는 안개보다 차가웠다. 그놈의 숨통은 내가 직접 끊어야겠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장군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새끼를 물어뜯은 짐승을 사냥하는 가장 원초적인 포식자였다. 특수임무대원 20명이 유령처럼 차량에서 내려 숲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거대한 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권철승은 강지훈 소령과 2명의 대원만을 대동한 채 별장의 육중한 철문 앞으로 걸어갔다. 딩동우 초인종 소리가 안개 속으로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권철승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인터컴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야? 이 시간에. 황두식의 목소리였다. 권철승은 인터컴 카메라를 노려보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문을 열어라. 사령관. 님? 우직근. 권철승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강소령. 뚫어. 특임대원이 휴대용 충격망치로 전자도어락을 박살냈다. 쾅. 철문이 열리고 권철승은 어둠이 깔린 별장 정원으로 성큼 들어섰다. 별장 내부는 방금 전까지 파티라도 벌인 듯 술병과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황두식은 자신이 완벽하게 탈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잠옷 바람으로 사색이 된 채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길. 황두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움켜쥐려 했다. 철컥. 강지훈 소령의 소총이 그의 미간을 겨눴다. 손. 내려놔. 황두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저는 시키는 대로. 닥쳐라. 권철승은 황두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거실 안쪽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황두식과는 달리 그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황두식과 기묘하게 닮았지만 훨씬 더 교활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였다. 권철승 장군님, 맞으십니까? 사내가 계단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무례함은 대체 뭡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감히 총을 들이밉니까? 누구냐 넌? 권철승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사내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저는 방위사업청 무기체계획부 부장 황두호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바닥에 엎드린 황두식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기 저 쓸모없는 놈이 형이기도 하지요. 방위사업청, 방사청.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군수품을 빼돌리는 군인 오정필, 황두식,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상급 부대 민태규, 그리고 그 물건을 받아 민간에 유통시키고 신형 장비를 구형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사청 내부의 핵심 인물. 이것이 불사조의 완전한 몸통이었다. 내 놈이 그 장본인이었군. 권철승이 말했다. 장본인이라니요, 장군님. 황두호는 여유롭게 웃었다. 저는 그저 이 나라 국방력 증강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장비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그 예산으로 더 좋은 무기를. 뭐 그런 겁니다. 장군님 같은 분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그 재활용이라는 게 내 아들이 써야 할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을 빼돌려 적군에게 팔아넘기는 것인가? 말씀이 과하십니다. 황두식. 권철승이 바닥에 황두식을 불렀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내 놈의 형이 알고 있었나? 예. 그게 내 놈의 형이 시킨 겐가? 아닙니다. 황두식이 비명을 질렀다. 형님은 그냥 돈만. 이 멍청한 새끼. 황두호가 동생의 뺨을 후려쳤다. 누가 입을 열라고 했어? 이제야 그림이 보이는군. 권철승이 천천히 황두호에게 다가갔다. 너는 방사청에서 물건을 빼돌릴 명분을 만들고 민태규는 작전사에서 그것을 묵인하며 오정필은 사단에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내 부하 윤상진은 군사경찰 내부에서 이 모든 것을 은폐했지. 권철승은 황두호의 눈앞에 섰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불사조가 있겠지. 황두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권철승 장군님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하지만 어쩌죠 장군님. 이제 곧 날이 밝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장군님은 반란수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 민태규 장군님을 감금하셨더군요. 그것도 현역 작전사령관을. 대단한 용기입니다. 황두호가 박수를 쳤다. 지금쯤 계룡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장군님을 하극상에 의한 지휘권 찬탈 시도로 긴급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테니까요. 강지훈 소령의 얼굴이 굳었다. 이해 못하셨습니까? 황두호가 권철승의 어깨를 툭툭 쳤다. 불사조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장군님? 그는 권철승의 귓가에 이 나라 육군에서 단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이름을 속삭였다. 총장님입니다. 이태영 대장님. 그분이 바로 불사조의 몸통이십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육군 참모총장. 4개의 별. 육군 전체를 지휘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권력. 이제 아시겠습니까? 황두호가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 아들은 그냥 불운한 사고로 처리될 거고, 당신은 반란죄로 불명예 전역, 아니 감옥에 가겠죠. 그는 술잔을 들었다. 자, 장군님. 총 이리 주시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신다면 총장님께 잘 말씀드려. 퍽. 권철승의 주먹이 황두호의 안면을 강타했다. 황두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네. 내가 감히. 내 놈은. 2가지를 착각했다. 권철승이 쓰러진 황두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첫째, 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내 아들의 밥그릇을 짓밟은 내 놈들을 쳐넣기 위해 싸우는 거다. 둘째, 권철승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놈이 말한 그 총장의 명령. 지금 나에게 닿지 않아. 뭐? 내가 25사단에 들어서는 순간 코드 붉은 용을 발령하며 사령부 직할 통신 감청부대에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지. 권철승은 황두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육군 본부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유무선 통신을 차단하라고. 황두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럴 리가. 지금 이 순간 총장이 아무리 나를 반란군으로 몰아세우려 해도 그 명령은 계룡대 밖을 나오지 못해. 적어도 내가 계룡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권철승은 권총을 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황두식의 머리를 겨눴다. 살려주십시오. 황두식이 오줌을 지리며 빌었다. 황두호, 내 동생의 목숨값으로 거래를 하지. 원본 장부. 내 놈들이 10년간 빼돌린 모든 내역이 담긴 그 진짜 장부를 내놔라. 10초 준다. 10. 형님, 살려주세요. 장부 금고에 있잖아요. 서재. 황두식이 울부짖었다. 닥쳐 이 새끼야. 3. 2.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두호가 절규했다. 서재 벽난로 뒤. 비밀 금고에. 강지훈 소령과 대원들이 즉시 서재를 덮쳤다. 몇 분 후 그들은 육중한 철제 금고에서 수십 권의 검은색 장부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불사조의 심장이었다. 권철승은 장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황두호와 황두식 2 형제를 나란히 무릎 꿇렸다. 강소령, 이 2 놈을 포박해. 내란죄 및 이적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장군님, 약속이. 황두호가 소리쳤다. 약속? 권철승이 그를 돌아보았다. 난 내 동생을 쏘지 않겠다고 했지. 너희를 살려준다고는 안 했다. 권철승은 별장을 나섰다. 밖은 이미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거치고 있었다. 강소령, 전 병력 계룡대로 복귀한다.
예, 사령관님. 그리고 사령부 의무대에 연락해. 내가 어젯밤 위병소에서 걷어찬 그 국밥을 수거해 오라고. 예. 그 흙탕물에 뒹굴던 내 아들의 밥. 단 한 톨도 빠짐없이 회수해라. 강지우는 그 명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따랐다. 권철승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사냥감이 남았다. 그는 전군을 속인 괴물의 심장을 향해 붉은 용의 발톱을 거두지 않았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권하늘 이병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끔찍한 악몽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군홧발과 담뱃불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파요. 아버지. 그때 그의 손을 따뜻한 무언가가 감쌌다. 그것은 의무병의 손이 아니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한 시야 속으로 며칠 밤을 샌 듯 붉게 충혈되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권철승의 아내였다. 하늘아, 내 아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권하늘의 메마른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살아있었다. 몇 시간 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성역성역과도 같은 곳,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불사조 이태영 대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권철승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민태규를 25사단에 보냈지만 그마저도 연락이 끊겼다. 윤상진 수사단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틀어지고 있었다. 똑똑 총장님, 권철승 사령관님이 뵙기를 청하십니다. 부관의 보고에 이태영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군. 들라해. 문이 열리고 권철승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흙탕물이 묻은 전투복, 며칠 밤을 샌 붉은 눈, 면도도 하지 못한 덥수룩한 턱.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지옥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뒤로 강지훈 소령과 특임대원들이 거대한 상자 2개를 들고 따라 들어왔다. 권 장군, 이게 무슨 꼴인가? 이태영 대장이 위엄있게 말했다. 자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지금 전군 지휘 체계가. 총장님. 권철승이 그의 말을 잘랐다. 총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군. 이태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자네가 민태규 장군을 감금하고 사단을 무단 점거한 일. 그건 나중에 따지도록 하지. 우선 자네가 수집했다는 증거부터 내놓게. 이 사태 조용히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 이태영은 권철승이 모든 것을 덮고 꼬리 자르기에 동의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10년 전 젊은 권철승 소령이 역시나 비슷한 방산 비리 사건 헬기 부품 비리를 맡았을 때였다. 이태영 당시 군단장은 그에게 말했다. 권 소령, 대의를 위해 묻어두게. 조직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 권철승은 그 명령에 따랐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진실을 덮었다. 이태영은 이번에도 그가 그럴 것이라 믿었다. 수습 말입니까? 권철승이 나지막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총장님. 그는 강지훈 소령에게 눈짓했다. 강 소령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불사조의 검은 장부 수십 권과 외장 하드디스크가 가득 차 있었다. 황두호 방사청 부장과 황두식 상사, 그리고 윤상진 단장의 자백입니다.
이태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권철승이 직접 두 번째 상자를 들고 이태영의 거대하고 깨끗한 집무 책상 위로 걸어갔다. 쿵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게 뭔가? 이태영이 불쾌한 듯 물었다. 권철승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스팔트의 흙, 빗물, 그리고 썩은 낙엽과 뒤엉킨 하얀 밥알과 고기 조각들. 어젯밤 황두식 상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권철승이 아들에게 먹이려 했던 그 소머리 국밥의 잔해였다. 이태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나에게 쓰레기를 가져온 겐가 권 장군. 이것이 제 아들의 밥입니다. 권철승의 목소리가 끓어올랐다. 아니, 밥이었습니다. 내 놈의 부하들이, 내 놈들의 그 더러운 돈 때문에 내 아들이 먹을 밥을 이렇게 만들었다. 권철승은 흙탕물 묻은 손으로 국밥 용기를 집어들었다. 10년 전, 총장님. 10년 전 제가 헬기 부품 비리를 덮었을 때 총장님께서는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철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날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세 개의 별을 달았지요.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중장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덮었던 그 진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덮어준 그 작은 비리가 불사조라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제 아들을 물어뜯었습니다. 권철승, 총장님. 권철승은 자신의 계급장을 뜯어냈다. 우직근 그리고 그 세 개의 별을 짓밟힌 국밥 용기 옆에 책상 위로 던졌다. 육군 참모총장 이태영 대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10년 전 직권 남용 및 수사 방해 그리고 군수품 횡령, 이적죄의 수개수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네. 내 이놈.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이태영이 인터컴을 잡으려던 순간 쾅. 집무실의 모든 문이 열리며 군사경찰 특임대원 수십 명이 총구를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다. 에이. 이것은 반란이다. 이태영이 절규했다. 아닙니다, 총장님. 권철승이 찢어진 계급장 자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그는 짓밟힌 국밥통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속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뿌리째 뒤집혔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작전사령관,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 그리고 수십 명의 장성과 장교 부사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불사조 게이트 또는 짓밟힌 밥 한 그릇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하여 국밥혁명이라 불렀다. 권철승 중장 역시 징계위원회에 섰다. 그의 하극상과 지위 개통 무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군법 위반이었다. 새로 임명된 참모총장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권 장군. 조용히 전역하게. 자네의 공을 감안하여. 명예는 지켜주겠네. 권철승은 거부했다. 그는 하극상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10년 전 자신이 이태영의 명령을 받고 진실을 덮었던 자신의 첫 번째 죄를 고백했다. 그는 스스로 군복을 벗었고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반납했다. 철혈의 사령관은 그렇게 조용히 군대를 떠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의 끝자락. 국군 수도병원 재활병동.
권하늘은 의병 저녁 처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낡고 평범한 코트를 입은 민간인 권철승이었다. 그의 손에는 낯익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휠체어 앞간이 테이블에 보온통을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뽀얀 국물과 함께 피어올랐다. 양주시장, 그 허름한 식당에서 끓여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이었다. 식기 전에 먹어라. 아버지가 숟가락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은 그날의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숟가락을 쥘 수가 없었다. 툭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들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다. 권철승은 말없이 떨어진 숟가락을 주었다. 그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전군의 사령관이었던 철열이라 불렸던 그 남자가 새 숟가락으로 국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 후후 불어서 아들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들은 아버지가 떠먹여주는 밥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국물이 짰다. 아버지의 눈에서 아들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그래. 마시에. 권철승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국밥을 떠서 아들에게 건넸다. 짓밟혔던 밥그릇은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부자부자 사이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그들의 식탁에 봄이 오고 있었다.